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상대가 반드시 후회하고 연락할 것이다라는 말은 이별 후 흔히 접하는 위로의 표현이다.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불안과 답답함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상대에게 묶어두는 역효과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나도 상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라는 자기의심에 빠질 수 있다. 상대가 후회할 가능성, 다시 연락을 할 가능성은 단순히 우리의 가치나 매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별 당시의 상황, 상대의 성향, 그리고 지난 관계의 질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상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단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단순히 상대의 반응에 매달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상대의 연락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내가 이성으로서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이별이 발생했다면 상대가 이별을 후회하고 다시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다. 8,000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1. 감정에 의한 충동적 이별. 인간은 종종 순간적인 감정에 지배되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충동적으로 변하기 쉽다. 충동적인 이별은 감정의 과열과 오해 그리고 순간적인 자기 방어 심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순간의 분노나 실망에 압도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한다. 일시적인 감정을 견디지 못해 관계를 끝내버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장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넌 항상 날 힘들게 해 또는 우린 절대 맞지 않아 같은 말은 순간의 감정적 폭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흔히 발생하는 예시를 보자. 두 사람이 오랜 연애 끝에 약간의 권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날 남자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다. 여자는 이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또 늦었네.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라며 불만을 드러낸다. 남자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지 않는 여자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한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너도 늦을 때가 많잖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 작은 다툼은 곧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서로의 과거 행동을 끄집어내는 언쟁으로 번진다. 여자는 너는 언제나 너만 중요하게 생각해. 나를 정말 신경 쓰긴 하는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자는 그래 나만 문제야. 넌 항상 날 탓하기만 하지 라며 반격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결국 여자는 화가 폭발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너무 달라.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남자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채로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 라며 받아들인다. 이별의 말은 감정이 과열된 상태에서 터져나왔지만 둘 다 진심으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그 순간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두 사람을 극단적인 결론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 여자는 그날의 상황을 곱씹으며 후회하기 시작한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땐 정말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한편 남자도 왜 그때 좀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 끝내버렸지? 라며 자책을 느낀다. 이 둘의 이별은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순간의 감정적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 한 커플이 서로의 친구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작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여자는 모임 중 대화에서 소외된 기분을 느끼고 남자친구에게 눈치를 주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여자는 점점 마음이 상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너는 왜 항상 내가 불편한데도 모르는 척해?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도와줄 생각은 없어 라고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즐겁게 놀고 있는 거잖아 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여자는 더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 너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신경도 안 쓰지. 남자는 대화를 끊고 싶어 했고 그만 좀 해. 항상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 예민하게 굴지 말고 쉽게 좀 살면 안 돼 라며 퉁명스럽게 대응했다.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귀가하는 길에 더욱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여자는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너가 나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항상 너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냐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남자는 지친 표정으로 너도 너무 지나치잖아. 이렇게 매번 싸울 거면 우리가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대꾸했다. 이 말이 기폭제가 되어 여자는 감정이 폭발하며 좋아, 그럼 끝내자.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해 라고 선언했다. 남자 역시 그래, 나도 지쳤어.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라며 자존심을 세웠다. 하지만 이별 후 남자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했음을 깨닫는다. 그날 조금만 더 차분하게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여자는 역시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대화를 풀기보다 이별을 서두른 것을 후회하며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 그냥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했다. 이 사례는 감정 과열이 작은 오해에서 시작해 큰 충돌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가 느꼈던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상처받은 감정에만 집중하며 방어와 공격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충동적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별은 둘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지만 그 순간의 감정과 자존심에 눌려 발생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이별 당시의 상황을 되짚으며 우리가 정말로 끝낼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는 충동적 이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시간이 지나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되는 사례 중 하나다. 물론 충동적 이별은 단순히 한 번의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간 쌓였던 감정들이 작은 방아쇠에 의해 폭발한 결과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다툼 속에서 순간의 화해, 더는 못 참겠다, 끝내자 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누적된 불만이 마치 관계를 끝낼 만큼 크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상대를 떠나보내고 난 뒤 누적된 감정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의 빈자리다. 또한 누적된 감정이라고 해서 항상 관계를 끝낼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갈등은 상대를 잃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순간의 감정에 지배되어 끝냈던 관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후회의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롯된다. 2. 외부 스트레스. 이별은 관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 즉 삶의 여러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와 발생한 경우가 정말 많다.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존 본능이 활성화된다. 이때 뇌는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의 모든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특히 스트레스가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몰아칠 때 그 압박감은 한 개인의 정서적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간다. 그리고 이 순간 연애는 가장 먼저 무게를 덜어내야 할 책임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상사는 끝없이 압박을 가하고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다. 동시에 집안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병간호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안과 책임감이 뒤섞인 압박이 쏟아진다. 여기에 본인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끊임없는 두통과 체력 고갈을 겪고 있다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애가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다. 오히려 연애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결국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정리하려는 상태일 뿐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심리는 복잡하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면 상대에게도 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는 괴로움과 자기 합리화는 이별 후에도 그를 괴롭힌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별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며 떠나온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한 커플이 함께 동거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 있다. 동거 초기에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최근 직장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매일같이 불안한 상태였고 남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일상은 서로를 돌보기보다 생존을 위해 각자 분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여자는 점점 남자와의 대화에서 감정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남자 역시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정서적 여유가 사라졌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벅차게 느껴졌다. 어느 날 남자는 그녀가 건넨 요즘 너무 불안해. 너라도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라는 말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지금 내 문제로 숨이 막힐 지경이야. 너의 걱정까지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 말은 여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남녀는 지금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다. 그냥 서로를 위해서 이쯤에서 끝내자. 이별 직후 남자는 이 관계를 끝낸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회가 밀려왔다. 자신의 금전적인 문제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저 작은 공감과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사례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관계를 압도하며 두 사람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예다. 그 순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기보다는 각자의 문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외부 요인들이 해결되거나 완화되면 그들이 선택했던 이별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아쉬운 결정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별은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결과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별이 관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업, 경제난, 커리어, 건강, 집안사 등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이별 결정을 후회하고 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별 후 상대의 SNS 변화를 통해서도 연락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SNS는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을 의미한다. 이별 후 상대의 행동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다. 이 행동들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감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결국 상대가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별 후에도 관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려워한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서 소셜미디어는 특히 그런 흔적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구가 된다. 이별 후 상대가 SNS를 통해 당신의 근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스토리를 올리자마자 상대가 가장 먼저 확인하거나 매번 빠짐없이 본다면 이는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계정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용 계정이나 새로운 계정을 사용해 스토리를 몰래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만든 공동 계정 혹은 친구의 스토리에 등장했는데 상대가 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당신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당신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상대가 직접 당신에게 말을 걸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올린 게시물과 관련된 주제를 주변에서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려는 행동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너 SNS에서 올린 그 카페 되게 좋아 보이더라라며 공통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거나 우연히 만났을 때 내가 최근에 어디 다녀왔던데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경우다. 이런 행동은 상대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근황을 계속 신경 쓰고 있음을 드러낸다. 상대가 SNS에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행동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마음이 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을 맹목적으로 좋게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가 당신의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차단하려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과 완전히 단절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차단이나 친구 목록 삭제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은 감정적으로 얽힌 상태에서 상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할 때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을 차단하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당신과의 연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차단은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당신의 존재를 잊지 못해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선택한 행동인 경우가 더 많다. 이런 행동은 종종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상대는 한편으로는 당신을 의식하고 미련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당신과의 접점을 차단함으로써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피하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당신에 대한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차단 후에도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의 소식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근황을 파악하려는 행동이 보인다면 이는 더욱 분명한 신호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라며 지인을 통해 당신의 근황을 묻거나 당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는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이 단순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단 이후에도 다른 SNS 플랫폼에서 활동이 늘어나거나 당신이 볼 수 없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당신의 소식을 접하려는 시도는 이를 더욱 확실히 드러낸다. 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당신과의 연결을 끊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차단은 겉으로는 단호함을 표현하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가 마음속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차단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의식하고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 상대가 당신과의 연결을 끊으려 애쓰는 모습은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방어적인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상대가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멀티 프로필을 활용해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행동도 강력한 단서가 된다. 멀티 프로필에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를 올리거나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가사, 함께 갔던 장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더 세밀하게는 특정 시간대에만 당신이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게시물이나 상태 메시지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행동은 당신이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반응해 주길 바라는 심리적 시도일 수 있다. 이는 상대가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묘한 소통 방식이다. 상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이별 후 갑작스럽게 SNS 활동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취미나 여행, 성취를 강조하는 게시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는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은근히 전달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추억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올리는 것은 당신의 반응 유도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의 연락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과 답답함을 잠시 해소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락 가능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다.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상대의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연락이 오더라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되는 것이다. 결국 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연락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